백만장자의 딸은 창백한 얼굴로 점점 더 쇠약해지며 침대에 갇혀 살았고 모두가 그녀가 정체불명의 병을 앓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새로 온 가정부 박서연은 의심을 품고 소녀가 매일 먹는 약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한다. 어느 날 방을 청소하던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진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의 비밀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그 순간부터 평범한 일자리는 진실과 아이의 생명을 위한 필사적인 싸움으로 변모한다. 박서연은 구겨진 봉투를 손에 쥔 채 어머니의 최근 검사 결과를 바라보았다. 오순자 여사는 값비싼 치료가 필요했고 가족의 저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28세의 나이로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은 후 6개월째 실업자 신세인 서연은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기분이었다. 서울의 한섬인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는 부엌 식탁 위에 쌓여가는 고지서들로 인해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이 일 꼭 구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서연은 낡은 가방에 봉투를 넣으며 말했다. 다리에 담요를 덮고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오 여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악화된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그녀는 날마다 더 의존적이 되어갔고 고가의 약값은 감당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딸아,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단다. 오 여사는 서연이 겨우 12살 때 남편이 그들을 버리고 떠난 이후 가장 힘든 순간에도 늘 그랬듯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은 신문 광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 가정부 구함. 업계 최고 대우. 아이 돌본 경험자 우대 전화로 들은 월급은 가게에서 벌던 것의 거의 3배에 달했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고도 조금 남을 정도였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만원 버스는 도시를 가로질러 동쪽 끝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도시의 성처럼 보이는 웅장한 저택들 사이를 15분 더 걸어야 했다. 하나같이 과시적인 저택들은 그녀가 사는 동네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목련길 1082번지에 도착한 서연은 감탄하며 멈춰 섰다. 저택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철제 대문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인터폰을 통해 그녀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자신을 알렸다. 몇 초 후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대리석 조각상과 3층 저택의 정문으로 이어지는 돌길이 있는 세심하게 가꾸어진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심호흡하자 그녀는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산 유일한 재킷을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다. 저택의 문은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열렸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우아한 여인이 흠잡을 데 없는 자세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발머리는 완벽한 올림머리로 묶여 있었고 명품 옷은 서연의 소박한 옷차림과 대조를 이루었다. 당신이 지원자군요. 들어오세요. 여자는 미소나 악수도 없이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최유진입니다. 강민준 씨의 아내죠. 서연은 유진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둘러싼 호화로움에 놀라지 않으려 애썼다. 장식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가구들,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수정 샹들리에. 모든 것이 부와 세련미를 물씬 풍겼다. 남편은 늘 그렇듯 사업차 출장 중이에요. 유진은 서연을 거실로 안내하며 설명했다. 집에 거의 없기 때문에 직원 채용을 포함한 모든 일은 제가 관리하죠. 서연은 유진이 가리키는 소파 끝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공간에서 그녀는 이질감을 느꼈다. 면접은 이전 경력, 근무 가능 시간, 추천인에 대한 질문으로 격식 있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비록 가정부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체계적이고 배우는 것이 빠르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게는 7살짜리 의붓딸, 하은이가 있어요. 유진은 서연이 읽어낼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죠.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갇혀 지내요. 그 아이도 돌봐줘야 할 겁니다. 물론입니다. 문제없어요. 서연은 즉시 대답했다. 저는 아이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유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좋아요. 이 일은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절대적인 비밀 유지를 요구해요. 저희는 사생활을 중시하고 제 남편은 중요한 사업가로서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대화는 부드러운 초인종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유진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하은이 약이군요. 이리 와요. 아이를 소개해 줄게요. 여기서 일하게 된다면 아이의 약을 정확하게 투여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들은 대리석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다. 유진은 여러 개의 문이 있는 넓은 복도를 따라 서연을 안내했다. 그들은 마지막 문 앞에 멈춰 섰다. 문에는 아이 글씨체로 하은이라고 쓰인 화려한 명패가 장식되어 있었다. 하은이는 강 사장님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이에요. 유진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이의 친어머니인 지수 씨는 2년 전 유럽 여행 중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실종됐어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서연은 오싹함을 느꼈다. 남편의 전처에 대해 말하는 유진의 말투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은이는 아직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유진은 계속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죠. 의사들은 정서적 스트레스로 악화된 희귀 호흡기 질환이라고 진단했어요. 유진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방은 넓고 어떤 소녀라도 꿈꿀 법하게 꾸며져 있었다. 파스텔 톤의 벽, 캐노피가 달린 침대,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찬 책장,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인형 극장까지 있었다. 하지만 커튼이 반쯤 쳐져 자연광을 막고 있어 분위기는 우울했다. 침대에는 작은 형체가 베개에 기대어 있었다. 하은이는 섬세한 이목구비, 긴 갈색 머리, 크고 표현력이 풍부한 눈을 가진 소녀였지만 극도로 창백한 얼굴과 거의 투명해 보이는 연약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하은아, 이분은 서연 씨야.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너를 돌봐주실 분이란다. 유진은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알렸다.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슬픔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안녕, 하은아. 서연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만나서 반가워. 하은이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무언가를 찾는 듯 서연의 얼굴을 살폈다. 몇 초 후, 그녀의 창백한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눈이 착하게 생겼어요. 소녀는 너무나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려서 서연은 몸을 숙여야만 들을 수 있었다. 약 먹을 시간이야. 하은아. 유진은 벽에 붙박이로 설치된 수납장으로 향하며 말을 끊었다. 그녀는 거기서 여러 약병과 물 한 컵이 담긴 쟁반을 꺼냈다. 하루 3번, 엄격하게 통제된 시간에 6가지 다른 약을 먹어야 해. 서연은 유진이 각 약을 설명하는 동안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이건 폐 기능, 이건 면역력, 이건 알레르기, 이건 코르티코이드, 이건 불안증, 그리고 이건 비타민 보충제야. 하은이는 순순히 각 알약을 삼켰지만 서연은 소녀가 약을 거의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곧 졸릴 거야. 늘 그렇듯이 유진은 기계적으로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건 약의 정상적인 부작용이란다. 서연이 하은이의 베개를 정리하는 동안 소녀가 그녀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분 만에 하은이는 눈을 뜨려고 애쓰는 반인식 상태에 빠졌다. 쉬게 둡시다. 유진은 서연을 방 밖으로 이끌며 말했다. 몸이 힘을 회복하려면 진정 효과가 필요해요. 1층으로 돌아와 유진은 근무 조건을 설명하며 면접을 마무리했다.
그녀는 유진이 제공한 유니폼 회색 원피스와 흰색 앞치마를 입고 정시에 도착했다. 그 옷은 마치 시대극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녀를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으로 보이게 했다. 중년의 가정부장인 이미숙 씨가 그녀를 맞이하며 업무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최 여사님은 아주 꼼꼼하신 분이에요. 미숙 씨는 서연에게 청소용품이 있는 곳을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해야 해요. 특히 하은 아가씨 방은요. 먼지가 아이의 호흡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서연은 모든 정보를 흡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에는 5개의 스위트룸, 3개의 거실, 서재, 사무실, 음악실, 게임룸, 실내 수영장, 그리고 겨울 정원이 있었고 넓은 주방과 다용도실도 있었다. 그곳에서는 그녀와 미숙 씨 외에 주 3회 오는 정원사, 요리사, 그리고 운전기사가 일했다. 최 여사님은 우리가 하은 아가씨와 너무 많이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미숙 씨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눈빛으로 계속했다. 아이가 쉽게 피곤해하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시죠. 정말 연약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서연은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며 말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미숙 씨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며 속삭였다.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에는 하은 아가씨는 에너지 넘치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정원에서 놀고 발레 수업도 받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도 다녔지. 지수 여사님이 사라진 후에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어머니에게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숙 씨는 손으로 막연한 제스처를 취했다. 아무도 확실히는 몰라요. 강 사장님 가족이 온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쇼핑하러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스위스 경찰이 몇 달 동안 수사했지만 결정적인 건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강 사장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선 행사에서 최 여사님을 만났고 6개월도 안 돼서 빠르게 결혼하셨죠. 대화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와인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유진이 나타났다. 미숙 씨가 벌써 다 보여주고 있군요. 그녀는 절제된 미소로 말했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길 바라요. 하은이가 오늘 컨디션이 더 안 좋네요. 아이가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방을 청소해줬으면 해요. 그 후에는 목욕을 도와주고요. 저는 제가 회장으로 있는 자선 재단 회의에 나갔다가 오후에나 돌아올 거예요. 서연은 유진이 작은 금색 열쇠를 건네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하은이 방에 있는 약장 열쇠예요. 시간에 맞춰 라벨이 다 붙어 있으니 잊지 마세요. 오전 10시 정각, 1분도 빠르거나 늦어서는 안 돼요. 유진이 떠난 후 서연은 하은이의 방으로 올라갔다. 들어가기 전에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좋은 아침, 하은아,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소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거의 손대지 않은 아침 식사 쟁반이 앞에 놓여 있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서연을 보자 눈이 약간 밝아졌다. 다시 오셨네요. 하은이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지. 이제 여기서 일할 거잖아. 기억나. 서연은 다가가 소녀가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다. 배 안 고프니? 하은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침에는 배가 안 고파요. 밤에 먹는 약 때문인 것 같아요. 속이 메스꺼워요. 방을 정리하는 동안 서연은 하은이를 더 잘 알기 위해 부드럽게 대화를 나눴다. 소녀는 에너지를 아끼는 듯 짧은 문장으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방 안의 서연을 따라다니며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널 보러 오는 친구들은 있니? 서연은 탁자 위 꽃병에 물을 갈면서 물었다.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병 때문에 방문객을 받을 수 없어요. 학교도 더 이상 안 가요. 일주일에 3번 개인교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요. 항상 이렇게 아팠니? 무거운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하은이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는 듯 문 쪽을 쳐다보았다. 아니요.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전에는 건강했어요. 발레도 하고, 수영도 하고, 친구도 많았어요. 엄마가 사라진 후에 모든 게 변했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일은 정말 안타깝구나.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모두들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하은이는 자신의 손을 응시하며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엄마는 여행할 때 매일 저에게 전화했고, 그날 아침에는 저와 아빠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말했어요. 행복해 보였는데, 사라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창백한 소녀의 뺨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유진 이모가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한 후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이제는 항상 피곤하고 항상 졸려요. 서연은 손을 뻗어 하은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은아, 내 약들. 정확히 무엇을 위한 건지 아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유진 이모는 제 호흡기 질환을 위한 거라고, 언젠가 나을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상해요. 전에는 기침만 했는데 이제는 항상 졸리고 힘이 없어요. 벽시계가 9시 45분을 가리켰다. 약을 먹을 시간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약 먹기 전에 목욕하는 거 도와줄게. 괜찮지? 서연은 하은이가 일어서는 것을 도우며 물었다. 그녀가 본 것은 깊은 충격이었다. 소녀는 너무 약해서 혼자 서 있기도 힘들었다. 작고 마른 몸은 연약한 인형 같았다. 목욕하는 동안 서연은 하은이의 팔에 있는 보라색 멍들을 발견했다. 이 자국들은 뭐니, 얘야? 모르겠어요. 하은이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자신의 팔을 보며 대답했다. 가끔 생겨요. 유진 이모는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목욕 후, 서연은 하은이에게 깨끗한 잠옷을 입히고 다시 침대에 눕혔다. 약을 먹을 시간이었다. 금색 열쇠로 벽의 붙박이장을 열었다. 안에는 복잡한 이름이 붙은 약병들이 투여 시간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클립보드에 첨부된 상세한 지침에 따라 서연은 오전 10시용 약 6가지를 분리했다. 물컵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유진이 언급했던 것과는 다른 이상한 이름들이 라벨에 붙어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항상 먹던 약들이 맞니? 그녀는 무심코 물었다. 하은이는 다양한 색깔의 알약들을 보았다.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바뀌기도 하지만 항상 많아요. 서연은 하은이가 약을 삼키는 동안 주에 깊게 지켜보며 하나씩 건넸다. 더 묻고 싶었지만 소녀를 놀라게 하거나 섣부른 의심을 살까 두려웠다. 약을 먹고 나면 기분이 달라지니 그녀는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하은이는 하품을 했고 눈꺼풀이 이미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아주 졸려요. 그리고 모든 게 좀 흐릿해져요. 15분도 채 되지 않아 하은이는 전날과 비슷한 상태에 빠졌다. 눈은 반쯤 뜨고 있었지만 일관된 대화를 유지할 수 없는 반인식 상태였다. 마치 호흡기 질환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제를 투여받은 것 같았다. 서연은 속이 울렁거렸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녀는 나중에 조사하기 위해 약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적어두었다. 그녀의 직감은 그 집에 미스터리가 있고 하은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주방에서 서연은 10년 이상 그 가족을 위해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유진은 늦은 오후에 돌아와 하은이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깊이 잠든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는 듯했다. 저녁 8시 정각에 차려진 저녁 식사 동안 유진은 남편이 다음 주에 출장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알렸다. 민준 씨는 싱가포르로 다시 떠나기 전에 이틀만 머물 거예요. 그녀는 레드와인 한 잔을 홀짝이며 설명했다. 집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하은이는 아빠가 방문하는 동안 더 정신이 맑도록 약을 좀 줄여야겠군요. 아버지의 유무에 따라 약을 조작한다는 확인은 서연에게 오싹함을 느끼게 했다. 유진이 의붓딸을 약에 취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냉정함은 무서웠다. 서연이 밤 8시경 하은이에게 밤 약을 주러 갔을 때 소녀는 조금 더 정신이 맑았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좀 더 대화를 나눴다. 하은아, 아프기 전에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난 소아과 의사 선생님만 1년에 한 번요. 소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아프고 나서는 유진 이모가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끔 개인 의사 선생님이 집에 오세요. 그 의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니? 유진 이모 친구인 나이 드신 할아버지예요. 저랑은 별로 말씀 안 하시고 이모하고만 얘기해요. 제 숨소리랑 눈을 검사하고 나서는 복도에서 둘이서만 얘기하세요. 서연은 이 모든 상황에 점점 더 불안해하며 약을 건넸다. 하은이가 완전히 잠들기 전에 소녀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이모, 안 떠날 거죠? 다른 간호사들은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간호사들? 유진은 가정부를 고용한다고 했지. 간호사라고는 하지 않았다. 아무 데도 안 가. 서연은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약속했다. 난 널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하은이는 약의 진정 효과에 굴복하기 전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눈이 착하게 생겼어요. 방을 나오면서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조사해야 했다. 약들, 정체불명의 병, 친어머니의 실종, 질문을 하고 떠나버린 이전의 간호사들. 불안한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약국에 들러 자신이 적어둔 약 이름에 대해 약사에게 물었다. 그 대답은 그녀를 더욱 경악하게 했다. 그중 일부는 호흡기 질환이 아닌 심각한 정신과적 상태에 처방되는 강력한 진정제였다. 이런 약들을 아이들에게 투여하나요? 그녀는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약사는 놀라며 안경을 고쳐 썼다. 드물게, 그리고 아주 특정한 경우에만 극도로 통제된 용량으로요. 아이들에게는 너무 강해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의존성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불안한 그림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7살짜리 소녀가 있었고, 그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속적인 진정의 순환에 갇혀 있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유진은 그 아이에게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질문들은 답 없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쳤고 마침내 잠이 그녀를 덮쳤다. 내일은 강 씨 저택에서의 또 다른 날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진실이 아무리 충격적이더라도 그것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서연이 강 씨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다. 하은이와 함께 보내는 매 시간마다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커져만 갔다. 일과는 항상 같았다. 소녀는 하루 3번 대량의 약을 투여받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반인식 상태로 보냈다. 그 목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밤새 하은이가 먹는 약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사했고
알아낸 사실은 그녀를 더욱 경악하게 했다. 대부분이 아이들에게는 거의 처방되지 않는 강력한 향정신성 약물이었고 장기간 사용 시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유진이 자선 조참 모임에 나갔고 미숙 씨가 수영장 구역 청소를 감독하느라 바쁜 틈을 타 서연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새 먹은 약의 효과로 아직 깊이 잠들어 있는 하은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그녀는 약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각 약병을 확인하고 이름, 용량, 투여 빈도를 기록했다. 일부 라벨은 실제 내용물을 숨기기 위해 교체된 것처럼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조사하던 중 텔레비전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져 하은이의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것을 집으려고 몸을 숙였을 때 서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침대 틀과 매트리스 사이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였다. 그녀는 하은이가 아직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잠겨있지 않았다. 상자를 열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안에는 약장에 있던 것과는 다른 약들의 빈병들이 여러 개 있었고 모두 강력한 진정제와 항정신병 약물이라는 표시가 선명했다. 또한 유진의 필체로 알아볼 수 있는 우아한 글씨로 쓰인 용량과 효과에 대한 상세한 메모가 담긴 작은 수첩도 발견했다. 클로자핀 50mg으로 증량, G15mg으로는 효과 불충분, 메모 중 하나에 적혀 있었다. 하은이가 정원사에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직원들이 근처에 있을 때는 더 진정시켜야 함. 서연은 속이 울렁거렸다. 증거는 명백했다. 유진은 합법적인 의학적 필요를 훨씬 넘어 의도적으로 하은이를 진정시키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서연을 놀라게 했다. 하은이가 깨어나 금속 상자에 시선이 고정된 채 동그래진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거 어디서 찾았어요? 소녀는 눈에 띄게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하며 물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내 침대 밑에 있었어. 하은아, 이 약들이 뭔지 아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유진 이모가 이 상자를 여러 번 숨기는 걸 봤어요. 아빠가 오실 때마다 항상 치워요. 서연은 아직 상자를 든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하은아, 내가 먹는 약들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닌 것 같아. 널 잠들게 하고 약하게 만들기 위한 약이야. 소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에는 뛰고 놀았는데 이제는 깨어있기도 힘들어요. 왜 이모가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어. 서연은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약속할게. 내가 알아내고 널 도와줄 거야. 그 순간 저택 입구에 차가 주차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서연은 재빨리 상자를 원래 있던 곳에 숨기고 일어나 하은이의 베개를 정리하는 척했다. 방문이 열리고 남색 정장을 입은 유진이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들어왔다. 하은이가 벌써 일어났구나. 그녀는 평소의 차가운 미소로 말했다. 오늘 기분은 어떠니? 예. 피곤해요. 하은이는 서연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다. 내 상태를 생각하면 정상이야. 유진은 침대로 다가가며 말했다. 아침 약 먹을 시간이다. 제가 드릴게요. 서연이 즉시 자원했다. 이제 일과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유진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지. 좋아. 난 미숙 씨에게 수영장 청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하러 갈게. 민준 씨는 집에 오면 수영하는 걸 좋아하거든. 유진이 나가자마자 하은이는 서연의 팔을 잡았다. 제발, 오늘 약 전부 주지 마세요.
깨어 있고 싶어요. 이모랑 얘기하고 싶어요. 서연은 그리고 강 사장님은요? 하은이가 먹는 약에 대해 아시나요? 아이가 소위 호흡기 질환 때문에 약을 먹는다는 건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를 거야. 최 여사님은 그분이 집에 계실 때는 항상 약의 양을 줄여. 내가 말했듯이 그러면 아이가 더 깨어있고 예전의 하은이와 더 비슷해 보이지. 그리고 사장님은 여기 너무 짧게 머무르셔서 평소와 방문 날의 차이를 눈치채지 못하셔. 오후에 하은이의 방에 약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서연은 소녀가 평소보다 얼굴에 혈색이 돈 채 침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에 줄인 약의 용량이 이미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오늘 기분이 달라요. 하은이는 작은 미소로 말했다. 덜. 몽롱해요. 좋은 일이네. 서연은 그녀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내 몸이 점차 적응하도록 매번 조금씩 줄여나갈게. 다시. 그녀는 처방된 용량의 절반만 투여하고 나머지는 무해한 대체물로 교체했다. 하은이는 여전히 졸려했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어 있었다. 하은아, 엄마가 사라지던 날 너와 아빠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 그게 뭐였을지 짐작 가는 거 있니? 소녀는 집중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행 가시기 몇 주 전에 엄마가 걱정스러워 보였던 건 기억나요. 아빠랑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아니? 하은이는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다.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미소 짓고 있는 소녀 자신과 친어머니의 초상화였다. 저 그림 뒤에 금고가 있어요. 엄마는 제가 모르는 줄 아셨지만 한번 여시는 걸 봤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에요. 서연은 새로운 관심으로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지수 씨의 실종에 대한 단서나 유진의 진짜 동기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을까? 다음 며칠 동안 서연은 계속해서 약의 용량을 점차 줄여나갔다. 하은이의 호전은 날마다 눈에 띄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은 빛났으며 더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심지어 도움을 받아 방안을 조금 걸을 수도 있었다. 일요일 오후 그녀의 휴일에 서연은 시내의 한 약국에 가서 어머니의 친구인 약사에게 하은이가 먹는 약에 대해 물었다. 가족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약들을 함께 먹는 건 아이에게 극도로 위험해요. 약사는 경악하며 확인해 주었다.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 심장 문제, 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조합을 처방하겠어요? 만약 아이가 2년 동안 계속 사용하다가 끊게 되면 의사의 감독 하에 점진적으로 줄여야 해요. 갑작스러운 중단은 발작, 혈압 변화, 극단적인 경우에는 혼수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서연은 정보를 얻고 하은이를 돕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약을 점차 줄이는 올바른 접근법을 따르고 있었지만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월요일에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저택의 다른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알아차렸다. 강민준이 예상보다 하루 일찍 출장해서 돌아온 것이었다. 서연은 복도에서 그를 잠시 보았다. 키가 크고 운동과 체격에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하은이와 똑같은 눈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당신이 새로운 직원이군요. 그는 서연과 마주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유진 씨가 하은이를 도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사장님, 서연은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대답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차요. 민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요. 지금 바로 아이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서연은 그가 딸의 방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의심을 말할까 고려했지만 망설였다. 유진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비난을 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우아한 식당에서 김영의 아주머니가 차려준 저녁 식사 동안 서빙 보조로 일하던 서연은 가족의 역학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유진은 남편에게 유난히 다정했고 가끔 그의 팔을 만지며 모든 말에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하은이가 나아 보인다고 여러 번 언급하며 정신이 팔려있는 듯했다. 새로운 약 조정이 효과가 있는 모양이에요. 유진은 디저트를 서빙하는 서연에게 빠르고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윤 박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몇 가지 변경을 제안하셨거든요. 다른 의사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어. 유진, 민주는 냅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2년 동안 치료했는데도 하은이는 여전히 너무 약해. 스위스에 있는 전문 클리닉에 데려갈까 생각 중이야. 유진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너무 빨라서 서연만이 알아차린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이 상태가 여행하기에는 너무 섬세해요. 윤 박사님은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래도 다른 의견이 필요해. 내 동업자가 추천한 서울의 소아 호흡기 전문의에게 다음 주에 진료 예약을 해뒀어. 접시를 치우던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다른 의사와의 진료는 독립적인 검사를 의미했고, 이는 호흡기 질환의 부재와 하은이의 몸속에 있는 진정제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었다. 유진의 계획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나중에 하은이에게 저녁차를 가져다 주러 갔을 때 그녀는 소녀가 침대에 앉아 무릎에 책을 펼쳐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주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 옆에서 민주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서연 이모, 하은이는 그녀를 보고 일주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열정으로 외쳤다. 아빠가 한국에서 이거 사오셨어요. 그것은 섬세한 오르골이었고 부드러운 멜로디에 맞춰 발레리나가 회전했다. 하은이는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들고 있었다. 예쁘네. 서연은 쟁반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차 마실 시간이야. 하은아. 민주는 서연이 딸에게 차를 따라주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당신은 아이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군요. 하은이는 아픈 이후로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데. 서연 이모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 하은이는 뜨거운 액체를 불며 항의했다. 제 친구예요.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제 말을 진짜로 들어줘요. 민준의 지친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이 그렇게 잘 지낸다니 기쁘군. 민준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을 때 하은이는 서연의 팔을 잡았다. 아빠가 다음 주에 새로운 의사 선생님한테 간다고 했어요. 유진 이모 친구가 아니라 진짜 의사 선생님이요. 그거 정말 잘 됐다. 서연은 이불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진료받을 때 더 힘이 나도록 약을 계속 천천히 줄여나가자. 알았? 하은이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연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만약 유진이 정말로 상속재산을 통제하기 위해 하은이를 독살하고 있다면 독립적인 전문가와의 진료로 자신의 계획이 위협받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슨 짓을 할까?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서연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하은이가 언급했던 그림 뒤의 금고를 확인해야 했다. 만약 그곳에 지수 씨의 실종을 설명하는 서류나 유진의 진짜 의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하은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었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깊이 잠든 소녀의 방으로 돌아갔다. 극도로 조심하며 그녀는 벽에서 그림을 떼어내고 벽에 내장된 작은 디지털 금고를 드러냈다. 그녀는 하은이의 생일인 2018년 4월 12일을 입력했다. 금고는 부드러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폴더에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것들을 재빨리 유진은 누군가 약의 양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고 유진이 하은이나 서연 자신에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민준에게 경고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강 씨 저택에 도착했다. 전날 밤의 발견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지수 씨의 편지, 유진의 어두운 과거, 하은이에게 닥친 임박한 위험,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걱정의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집은 비교적 평온했다. 민주는 사업회의 때문에 일찍 나갔고 유진은 사무실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자선재단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 기회를 이용해 곧장 하은이의 방으로 갔다. 소녀는 깨어 있었고 아버지가 사다 준 오르골을 들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약을 점차 줄인 결과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혈색이 돌았다. 좋은 아침, 하은아. 서연은 느끼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톤을 유지하려 애쓰며 인사했다. 오늘 기분은 어떠니? 좋아요. 소녀는 수줍은 미소로 대답했다. 악몽 꾸게 하는 그 약 없이 잘 잤어요. 어젯밤에 아빠가 잠든 후에 유진 이모가 약 주러 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유진이 밤 약을 거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확실하니?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셨는데 저를 쳐다보기만 하고 깨우지는 않았어요. 저는 자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약장을 만지작거리다가 가셨어요. 정확히 서연이 숨어서 목격한 그대로였다. 유진은 약의 수를 세거나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은아, 그림 뒤에 있는 금고에 대해 말해줬었지. 혹시 다른 사람도 비밀번호를 아는지 아니? 소녀는 생각에 잠겨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랑 아빠만 아셨어요. 하지만 한 번은 유진 이모가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걸 봤어요. 엄마가 사라진 직후였어요. 제가 깨어있는 줄 모르셨죠? 이것이 열린 봉투를 설명해 주었다. 유진은 지수 씨의 편지를 발견했고 자신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에는 결정적인 세부 사항을 기억해낼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인 하은이를 침묵시켜야 할 또 다른 이유였다. 하은아, 아프기 전의 생활이 어땠는지 기억나니? 내 일과는 어땠어? 소녀의 눈이 기억으로 빛났다. 매일 학교에 갔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발레 수업이 있었고 토요일에는 수영을 했어요. 일요일에는 아빠가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걸 데려가 주셨고 엄마는 매일 밤 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셨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니? 언제부터 몸이 안 좋아졌어? 말씀드렸듯이 제 5번째 생일 파티 이후였어요. 유진 이모가 가족 친구로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죠. 항상 저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셨고 아주 친절했어요. 그날 이모는 저만을 위한 특별한 주스를 만들어주겠다고 고집했어요. 저를 튼튼하게 자라게 해줄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후에 아프게 된 거니?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기침을 많이 했어요. 아빠가 저를 몇 번 병원에 데려갔지만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서서히 악화되었죠? 엄마가 실종되고 유진 이모가 아빠와 결혼한 후 이모는 매일 저에게 약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개뿐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일반 의사들은 잘 치료하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서연은 속이 울렁거렸다. 패턴은 명확했다. 유진은 민준과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점차적으로 하은이를 독살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계모가 된 후 갑작스러운 독살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은아, 엄마가 여행 가시기 전 며칠 동안의 세부 사항이 기억나니? 엄마가 걱정스러워 보이거나 초조해 보였니? 소녀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엄마가 좀 달랐어요. 항상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어느 날 밤, 아빠랑 다투는 걸 들었어요. 엄마는 난 그 여자 못 믿어. 민준 씨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같은 말을 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과장한다고 생각했고, 유진 이모는 그냥 친절하고 도움이 될 뿐이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이론을 확증했다. 지수 씨는 유진을 의심했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민준에게 진실을 폭로하기 전에 입막음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 이모는 가끔 저를 무섭게 해요. 하은이는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웃고 있지만 눈은 계속 차가워요. 그리고 아빠가 안 보실 때 저를 다르게 쳐다봐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결심했다. 그녀는 독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즉 민준이나 당국에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은아, 내 도움이 필요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거야. 알았지? 오늘 내가 내 약을 가져올 때 각각의 샘플을 좀 챙겨둘 거야. 이 약병들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내야 해. 소녀는 자신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왜 이렇게 졸린지 알아내는 걸 도와주실 건가요? 응,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낼 거야. 그리고 약속할게. 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아침 식사 후 서연이 아침 약을 가지러 갔을 때 그녀는 각 알약의 샘플을 몰래 분리하여 가방에 가져온 작은 비닐봉지에 보관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약의 양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했고 일부 약은 무해한 대체물로 교체했다. 하은이는 점점 더 정신이 맑아지고 강해졌으며 이 변화는 유진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점심 식사 동안 계모는 의붓달에 늘어나는 명료함을 알아차리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하은이가 오늘 달라 보이는 유진은 닭고기 한 조각을 자르며 무심코 말했다. 덕. 생기 있어 보여. 좋은 징조 아니겠어. 민주는 분명히 만족하며 대답했다. 어쩌면 마침내 진짜 호전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상태 변동일 수도 있죠. 유진은 부드러운 말투와 대조되는 차가운 시선으로 반박했다. 섣부른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식사를 서빙하던 서연은 그 기저에 깔린 긴장감을 포착했다. 유진은 의심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점심 식사 후 휴식 시간을 이용해 서연은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다는 핑계로 저택을 나섰다. 사실 그녀는 시내의 한 임상 검사소로 직행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친구인 검사실 기사 송지혜 씨가 있었다. 긴급하고 비밀스러운 부탁이 있어요. 서연은 약 샘플이 든 비닐봉지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알약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50대 여성인 지혜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샘플을 검사했다. 분석은 할 수 있지만 몇 시간 걸릴 거야. 이렇게 서두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서연은 얼마나 밝혀야 할지 고민하며 망설였다. 잘못된 약을 먹고 있는 아이를 돕기 위해서예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서연의 말투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전달되었는지 지혜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시간쯤에 다시 와 결과를 알려줄게. 오후에 서연은 저택으로 돌아와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평소의 업무를 계속했다. 하은이는 유진이 추천한 개인 의사인 윤 박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진료는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청진기로 소녀의 폐 소리를 듣고 피상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그는 복도에서 유진에게 말했고 서연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현재 약을 그대로 뉴스에서는 강변북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다행이다. 딸아, 도착했구나. 오 여사는 안락의자에서 힘겹게 몸을 고쳐 앉으며 말했다. 걱정하고 있었어. 너 아주 지쳐 보인다.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의 무게를 느꼈다. 엄마, 저 복잡한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일하는 집에서 끔찍한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간략하게 자신의 발견을 이야기하며 약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오 여사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커져갔다. 내 딸아, 이걸 즉시 신고해야 해. 그 여자는 위험해. 만약 첫 남편을 독살하고 어쩌면 그 아이의 엄마에게도 무슨 짓을 했다면 네가 아는 걸 알게 되면 너한테 해를 끼치는 걸 주저하지 않을 거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하은이 아빠와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경찰에 갈 수는 없어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유진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없이 맞서게 되면 그녀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까봐 두려워요. 그럼 내일 당장 그와 얘기하고 결과를 보여줘. 아버지가 자기 딸이 독살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무시하지는 않을 거야. 서연은 결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민준 씨는 내일 오후에 짧은 출장에서 돌아와요. 그와 단둘이 얘기할 시간을 찾을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백하고 연약한 하은이의 이미지가 유진과 그녀의 계산적인 시선에 대한 생각과 뒤섞였다. 지수 씨의 편지, 숨겨진 범죄 기록, 소녀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약들 모든 것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형성했다. 아침에 그녀는 민준의 도착을 기다리며 하은이를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다.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미숙 씨는 유진이 재단 일을 처리하러 나갔다가 오후에나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은이는요? 서연은 계단을 오르며 물었다. 아직 자고 있을 거예요. 최 여사님이 오늘 아침 약은 일찍 주셨다고 하셨어요. 서연의 마음속에 경보가 울렸다. 유진은 그녀가 고용된 이후로 아침 약을 직접 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하은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소녀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가 달랐다. 더 느리고 더 힘겨워 보였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얼굴을 만졌다.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다. 하은아, 하은아, 일어나.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약간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서연은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고 불규칙했다. 미숙 씨.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하은이 상태가 안 좋아요. 가정부장이 전화기로 달려가는 동안 서연은 하은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깨우려 했다. 소녀는 마침내 눈을 반쯤 떴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서연 이모, 그녀는 힘겹게 중얼거렸다. 이모, 약, 너무 많이? 이해의 순간이 서연을 번개처럼 덮쳤다. 유진은 아마도 약의 양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약을 과다 복용시킨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을 온전하게 유지하려는, 어쩌면 심지어 가속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정신 차려. 하은아. 도움이 오고 있어. 서연은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병원에 데려갈게. 괜찮아질 거야. 미숙 씨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약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서연은 민준과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완전한 의심을 밝히지 않으려 대답했다.
아버지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그분은 지금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계셔서 2시간 후에 도착하실 거예요. 최 여사님께 전화해봤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자신을 아이의 간호를 책임지는 가족 직원이라고 밝히며 하은이를 병원까지 동행하겠다고 고집했다. 가는 동안 구급대원 중 한 명이 하은이가 먹는 약에 대해 물었다. 서연은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자신의 의심을 재빨리 설명했다. 이건 심각한 약물 중독 사건으로 보입니다. 구급대원은 경악하며 말했다. 의료팀에 즉시 알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하은이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다. 서연은 약 분석 결과와 지속적인 진정 기록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의사들에게 제공했다. 이 분석 결과가 맞다면 우리는 심각한 독살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에 직면한 겁니다. 담당 의사인 김진우 박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선언했다. 완전한 독성 검사를 하고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발, 먼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서연은 간청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버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는 상황을 모르고 있으며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할 겁니다. 의사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를 기다리겠지만 이런 사건에서 당국에 통보하는 것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은이가 중독 효과를 되돌리기 위한 치료를 받는 동안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미숙 씨였고 민준이 응급 상황에 대해 통보받고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유진도 연락이 닿아 저택으로 돌아온 후 병원으로 올 예정이었다. 1시간 후 민준이 걱정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도착했다. 내 딸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연은 용기를 내어 심호흡을 했다. 진실의 순간이었다. 강 사장님, 저희 긴급하게 단둘이 얘기해야 합니다. 하은이에 대해서, 아이가 먹는 약에 대해서, 그리고 사모님, 최유진 씨에 대해서요. 강민주는 혼란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병원의 작은 개인실에 있었고 서연은 모든 것을 바꿀 대화를 위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약과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또 뭡니까?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었다. 강 사장님,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사장님 따님인 하은이가 아픈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이는 있지도 않은 호흡기 질환 치료제인 것처럼 위장된 강력한 정신과 약물로 체계적으로 독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극도로 심각한 비난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사장님. 그리고 증거 없이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연은 가방을 열어 실험실 분석 결과를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다. 이것들이 하은이가 매일 하루 3번 먹는 약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강력한 진정제, 항정신병 약물, 그리고 이 정도 용량으로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입니다. 이 중에는 호흡기 치료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는 명백한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서류를 검토했다. 하지만 윤 박사님, 그가 하은이를 진단하고 치료를 처방했는데 윤 박사는 공범입니다. 사장님. 그는 호흡기 질환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가 의사협회 기록을 확인해봤는데 그는 소아과나 호흡기내가 아닌 노인병학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인입니다. 민준의 혼란은 점차 커지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당신은 유진이 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녀가 의도적으로 내 딸에게 약을 먹였다고요. 왜 그녀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습니까?
서연은 다음에 할 말이 받아들이기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망설였다. 상속 재산 때문입니다. 강 사장님. 하은이는 사장님과 지수 여사님의 합친 재산의 주 상속인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돌보고 있어요. 유진은 민준의 손에 있는 서류와 그와 서연 사이에 오가는 시선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미소가 순간 흔들렸다. 이게 뭐예요? 검사 결과라도 나왔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민준은 서연이 전에 본 적 없는 냉정함으로 대답했다. 하은이가 먹어온 약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요? 당신이 투여해온 약들 말이야. 유진의 걱정스러운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을 노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 가정부가 끼어들지 말아야 할 곳에 코를 들이민 모양이군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고요. 이야기가 아니야, 유진. 아니, 비앙카라고 불러야 하나.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실험실 분석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당신이 내 딸에게 준 약들은 약이 아니라 독이야.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결백을 가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서연이 부주의한 순간에 엿보았던 계산적인 표정으로 변했다. 어차피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민준 씨, 그녀는 마침내 충격적인 평온함으로 말했다. 재산이 그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어린애한테. 그 모든 돈, 그 모든 권력이 그걸로 뭘 할지도 모르는 여자애한테 낭비되고 있었어요. 반면에 나는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죠. 민준은 직접적인 고백에 충격을 받아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이 인정하는군. 세상에, 당신이 정말로 하은이를 독살하고 있었어. 치명적인 방식은 아니었어요. 여보. 그냥 신경학적으로 손상시킬 만큼만요. 영구적인 후견인 제도가 설정될 것이고 당신의 헌신적인 아내이자 계모로서 제가 통제권을 갖게 되겠죠. 자선재단에는 자금이 필요했고 제 프로젝트들에는 자원이 필요했어요. 재단은 당신의 야망을 위한 위장일 뿐이야. 서연은 유진의 냉소주의에 참지 못하고 비난했다. 닥쳐. 유진은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향해 씩씩거렸다. 넌 그냥 참견쟁이 가정부일 뿐이야. 수년간의 신중한 계획을 망쳐놓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민준은 두 여자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 유진. 끝났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갈 거야. 그리고 지수에 대한 답도 원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지? 유진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지수는 자기 분수에 넘치게 똑똑했지. 내 과거에 대해 알아냈고 모든 걸 망치기 직전이었어. 불행히도 여행 중에 사고를 당했지. 암묵적인 고백은 민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직접 당신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유진은 유머라고는 전혀 없는 소리로 웃었다. 무슨 증거로, 민준 씨? 내 말에 반하는 가정부의 말로.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아내이자 존경받는 자선재단의 회장인 최유진이에요. 누가 당신들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믿겠어요? 약 분석 결과가 충분한 증거예요. 서연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하은이에게서 진행 중인 독성 검사가 모든 것을 확인해 줄 겁니다. 지수 씨의 편지와 비앙카 알바레즈로서의 당신 과거에 대한 서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진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렇게 많이 쌓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는 문 쪽으로 물러서며 위협했다. 너희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라.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민준은 그녀를 향해 나아가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경찰서 외에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할 거야. 그 순간 방문이 다시 열리고 김진우 박사가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다. 강 선생님, 의사가 말했다. 이분들은 박 형사님과 최 형사님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프로토콜에 따라 따님의 사건을 통보해야 했습니다. 예비 독성 검사 결과 아이의 몸에서 경악할 만한 수준의 규제 약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방 안의 명백한 긴장감을 관찰했다. 여기서 무슨 일 있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다. 네,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아내 최유진을 제 딸 하은이에 대한 독살 미수 혐의로 정식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스위스에서 발생한 제 첫 아내 김지수 씨의 실종 사건과의 관련 가능성도 조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유진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시선은 민준, 경찰관, 그리고 문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탈출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최유진 씨, 최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 심각한 혐의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평정을 완전히 잃고 항의했다. 이 정신 나간 남자와 가정부의 말을 믿을 수는 없어요. 저는 존경받는 부인 박 형사가 말을 끊었다. 저희는 강한 양의 규제 약물로 체계적으로 독살되었다는 예비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유진은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방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서연에게 순수한 증오의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다. 어떻게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서연은 망설이며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조종에 능했어요. 강 사장님. 지수 여사님 실종으로 인한 사장님의 고통을 이용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내 작은 하은이. 내가 세상 돌아다니며 잘 보살핌 받고 있다고 믿는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하은이는 회복될 거예요. 서연은 확신시켰다. 그 아이는 강해요. 유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곁에 있는 아빠가 있잖아요. 방에 남아있던 의사가 다가왔다. 강 선생님, 따님은 안정되었습니다. 급성 중독은 되돌렸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금단 증상 없이 몸에서 이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인 해독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사님. 민주는 일어서며 대답했다. 지금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의식이 있고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도요. 민준의 눈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 서연을 향했다. 당신이 내 딸의 생명을 구했소. 이 은혜는 평생 갚지 못할 거요. 누구라도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감동하며 대답했다. 하은이는 특별해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함께 하은이가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소녀는 흰 시트 위에서 창백했지만 팔에는 정맥 주사가 꽂혀 있고 침대 옆에는 모니터가 있었지만 아빠와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눈이 환하게 빛났다. 아빠. 서연 이모. 그녀는 약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같이 오셨네요. 민주는 딸을 안기 위해 달려갔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네, 공주님. 용서해다오.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의 하은이는 나이를 초월한 지혜로 대답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유진 이모가 모두를 속인 거예요. 하지만 서연 이모는 아니지. 민주는 서연이 그들과 함께하도록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직장과 그 이상을 걸고 조사할 용기가 있었어. 서연은 다가가 하은이의 남은 손을 잡았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기억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하은이는 미소 지었고 그 진심 어린 하은이가 병원에서 검사받는 사이에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당신이 자기 엄마와 똑같은 착한 눈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첫날부터 당신을 믿었다고요. 서연은 그 말에 예상치 못한 감동을 느꼈다. 하은이는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아주 통찰력이 깊어요. 그 아이는 비범해, 민준이 동의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그 아이는 자라서 세상에 자신이 얼마나 비범한지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될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는 오 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유진과의 대면, 경찰의 개입, 하은이의 회복, 그리고 민준의 감사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세상에, 정말 끔찍한 이야기구나. 오 여사는 성호를 그으며 외쳤다. 그 불쌍한 아이. 그리고 너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할 뻔했어. 딸아. 알아요. 엄마. 하지만 하은이가 그렇게 쇠약해지는 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물론 그럴 수 없었지. 내가 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라고 키우지는 않았으니까. 오 여사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어떻게 될 거니? 서연은 작은 거실의 낡은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한숨을 쉬었다. 유진은 살인 미수, 아동학대, 신분위조 등 심각한 혐의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 경찰이 지수 씨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어요. 민준 씨는 하은이의 회복 기간 동안 치료 동반자라는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수락했니? 네, 지금 그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 사이에 유대감이 생겼거든요. 게다가 월급도 더 좋아질 거고, 그건 마침내 엄마 관절염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 여사는 딸의 손을 애정 어리게 잡았다. 너는 축복이야, 서연아. 나에게도,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도. 그날 밤, 서연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가장 힘든 싸움은 이겼지만 그녀는 하은이의 회복길이 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치유와 재건의 단계. 그리고 어쩌면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의 단계였다. 6개월이 흘렀다. 유진이 경찰에 연행된 그 운명적인 날 이후. 서울의 겨울은 활기찬 봄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이는 하은이와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갱신과 희망을 가져왔다. 강씨 저택은 더 이상 이전의 어둡고 억압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커튼은 활짝 열려 자연광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약물에 억눌렸던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제 복도를 자유롭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유진 시절의 그녀를 알던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하은이가 있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서연은 치료 동반자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주 5일 근무하는 대로 오전 9시 정각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겨울 정원에서 물리치료사인 최 선생님의 세심한 감독 아래 수채화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하은이를 발견했다. 좋은 아침, 꼬마 예술가 공주님.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하은이는 서연을 보고 얼굴을 들었고 환하게 빛났다. 갓 8살이 된 그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창백하고 수척했던 얼굴은 이제 발그레한 뺨과 반짝이는 눈을 자랑했다. 생기 없던 갈색 머리카락은 이제 생명력으로 빛났고 스스로 닦는 법을 배운 정교한 따은 머리로 묶여 있었다. 서연 이모. 오늘 제가 그린 것 좀 보세요. 소녀는 붉은 꽃을 찾아온 벌새를 나이답지 않은 솜씨로 그린 종이를 들어 보이며 외쳤다. 정말 멋지다, 하은아. 너 정말 재능 있구나.
서연은 예술뿐만 아니라 소근육 조절 능력 수년간의 강제 약물 투여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던 에서도 소녀의 발전을 보며 진심으로 칭찬했다. 최 선생님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하은이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운동 협응력이 치료 시작 이후 80%나 향상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30분 동안 운동을 완료했답니다. 하은이의 회복은 비록 힘들었지만 놀라웠다. 초기 입원 후 그녀는 다학제팀의 감독 아래 엄격한 약물 해독 프로그램을 거쳤다. 첫 2달은 불면증, 떨림, 기분 변화 등 금단 증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투여되었던 독성 물질에서 벗어났다. 동시에 위축된 근력과 손상된 운동 협응력을 회복하기 위한 집중적인 물리치료가 시작되었다. 일상 활동을 위한 작업치료, 겪은 트라우마를 처리하기 위한 심리 상담, 그리고 영향을 받았던 발음 개선을 위한 언어 치료까지 하은이는 그 어린 나이에 감탄할 만한 결단력으로 모든 것을 마주했다. 아빠가 오늘 오후에 공원에 간다고 했어요. 하은이는 그림 도구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말했다. 이모도 같이 갈 거죠? 그렇죠? 내 아빠가 초대하면 기꺼이 함께 갈게 서연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 순간 민준이 신선한 과일 주스와 갓 자른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겨울 정원으로 들어왔다. 유진이 의붓딸을 피상적으로 기쁘게 하기 위해 제공하던 가공된 과자들을 대신하여 건강한 간식은 집의 일상이 되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 씨,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점점 더 자주 짓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다. 벌써 오셨는지 몰랐네요. 방금 도착해서 벌써 예술 작품을 감상했어요. 그녀는 하은이의 그림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민주는 몸을 숙여 딸의 작품을 감상했다. 그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긴 사업 출장을 그만두고 주로 집에서 일하거나 사무실을 짧게 방문할 수 있도록 회사를 재편했다. 이제 우선순위는 하은이의 삶과 회복에 함께하는 것이었다. 어제 정원에서 본 벌새니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하은이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날아갈 때처럼 날개를 아주 빠르게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완벽하구나. 민주는 딸의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추며 칭찬했다. 그러고 나서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오후에 서울숲에서 피크닉을 할 계획입니다. 날씨도 좋고 하은이가 그새 자전거를 타보고 싶어 하네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초대는 서연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주는 그녀를 치료 동반자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넘어 가족 활동에 점점 더 포함시켰다. 처음에는 서연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하은이의 회복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된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물론이죠. 기꺼이요. 그녀는 자신이 이 가족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며 대답했다. 간식 후 최 선생님은 작별 인사를 했고 하은이는 온라인 개인 교습을 받으러 갔다. 소녀는 다음 학기에 정규 학교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은 진정 상태였던 기간 동안 놓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계속했다. 겨울 정원에 단둘이 남은 민준과 서연은 오후 활동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은이가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생각에 들떠 있어요. 민준은 간식 쟁반을 치우며 말했다. 5살 이후로 해보지 못한 일이죠. 유진은 아이의 호흡기 질환 때문에 어떤 신체 활동도 위험하다고 모두를 설득했으니까요. 서연은 유진의 이름이 여전히 민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알아차렸다. 전처에 대한 재판은 그녀의 범죄에 대한 상당한 증거와 함께 계속 진행 중이었다. 스위스에서의 수사도 진전이 있었고 그녀를 지수의 실종과 연결시켰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하은이는 유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 아이의 회복력은 인상적이에요.
민주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에 대한 직관도 그렇고요. 아이는 당신을 즉시 신뢰했지만 소위 경험 많은 어른인 저는 몇 년 동안 완전히 속았죠. 자책하지 마세요. 민준 씨 유진은 극도로 조종에 능하고 계산적이었어요. 숙제 먼저 끝냈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알렸다. 이제 서연 이모한테 제 새 방 보여줘도 돼요? 제발요, 아빠. 하은이의 새 방은 사실 그녀가 몇 년 동안 갇혀 지냈던 바로 그 물리적 공간이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완전히 변모했다. 파스텔 톤이었던 벽은 하은이가 직접 고른 활기찬 파란색으로 다시 칠해졌고 캐노피가 달린 침대는 더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것으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우울했던 공간은 이제 책, 게임,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미술 도구들로 개성이 넘쳐났다. 물론 보여줘도 되지. 민주는 서연과 이 얘기는 나중에 계속하자는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하며 대답했다. 하은이는 서연의 손을 잡고 계단 위로 이끌었고 방의 변화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제잘거렸다. 도착하자마자 서연의 눈길은 즉시 새로운 것에 사로잡혔다.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하는 벽화였고 하은이는 가족이 다음 여름에 휴가를 보낼 계획인 동에 바다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빠가 일주일에 2번 오시는 미술 선생님을 고용하셨어요. 하은이는 진행 중인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을 느끼며 설명했다. 선생님이 저한테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네. 서연은 아직 어린아이 같지만 놀라울 정도로 표현력이 풍부한 그림을 감상하며 동의했다. 완성되면 정말 멋질 거야. 12월에 우리가 갈 해변처럼요. 하은이는 책상 서랍을 열며 계속했다. 보세요. 이모한테 보여줄 비밀이 있어요. 그녀는 다채로운 봉투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안에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었다. 3명의 막대기 인물, 분명히 소녀, 남자, 여자, 이 집처럼 보이는 것 앞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위에는 아이 글씨체로 우리 가족, 나, 아빠, 그리고 서연 이모라고 쓰여 있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은아, 이건 비밀이에요. 알았죠? 소녀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말을 끊었다. 아빠는 아직 못 보셨어요. 제가 준비하는 깜짝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모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하은아, 서연은 감정에 북받쳐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 하은이는 그 반응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고 방에 다른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그 그림, 그 뒤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겨울 정원에서 중단된 민준과의 대화에 머물러 있었다. 다음 몇 시간은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서울 숲에서의 소풍은 하은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신선한 공기, 운동, 다른 아이들과의 교류.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자전거를 탔고 마치 몸이 잠자고 있던 기술을 기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잔디 위에 펼쳐진 담요에 앉아 안전한 거리에서 노는 하은이를 지켜보며 민주는 마침내 아까 중단되었던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아까 제가 하려던 말은, 그는 서연을 똑바로 보며 시작했다. 하은이와 제가 당신이 우리 삶에서 더 영구적인 역할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서연은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역할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가족적인 역할이요. 하은이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줄 사람. 그리고 저는 저도 제 곁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도전뿐만 아니라 기쁨도 함께 나눌 사람. 그는 서연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너무 성급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서로의 한 면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당신은 제 감정이 단지 감사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서연 씨, 훨씬 더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삶을 재건하는 동안 저는 당신이 그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감정의 물결이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민준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 감정은 전문성과 강렬한 상황을 진정한 사랑과 혼동하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조심스럽게 간직해왔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하은이에 대한 그의 헌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그의 겸손함,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그의 결단력을 목격하면서 그 감정들은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민준 씨, 저는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사실 아직 정식으로 청혼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 마음을 열고 당신도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길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하은이가 돌아왔다. 운동으로 뺨이 발그레해지고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배고파요. 그녀는 그들 옆 담요에 몸을 던지며 알렸다. 이 큰 바구니에 뭐가 들었어요? 민준이 김영의 아주머니가 준비한 피크닉 바구니를 여는 동안 서연은 아버지와 딸이 자연스러운 친밀감으로 교류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처음으로 자신을 그 가족의 영구적인 일부로 상상해보았다. 직원도, 친구도 아닌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로. 여기요. 서연 이모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자른 샌드위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이모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어요. 이모가 좋아하는 치즈랑 토마토가 들어있어요. 샌드위치를 받으며 서연은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의 시선을 마주쳤다. 희망과 미래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그녀는 미소로 화답했고 모든 트라우마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그들을 한 가지 이유로 묶어주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유는 가장 순수하고 예상치 못한 형태의 사랑일지도 몰랐다. 1년 반 후, 삶은 바위와 장애물을 돌아 마침내 길을 찾은 강물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랐다. 그 일요일, 서울의 봄은 특히 활기찼고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으며 11월의 전형적인 더위를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식혀주고 있었다. 강씨 저택의 우아한 정원에는 섬세한 종이등과 꽃아치가 장식되어 있었고 9살 반이 된 하은이는 그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코믹한 권위로 마지막 준비를 감독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케이크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그녀는 미소 짓는 미숙 씨에게 지시했고 그녀는 순순히 디저트 테이블의 위치를 조정했다. 그리고 저 나무에 걸려 있어야 할 나비들은 어디 갔어요? 2층 창가에서 서연은 그 장면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며 특별한 날을 위해 고른 하늘색 드레스를 매만졌다. 하은이는 그 색이 자신의 눈과 어울린다고 주장했고 서연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세상의 중심이 된 소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문의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서연이 특별히 사준 치마와 재킷 세트를 우아하게 차려입은 오순자 여사가 들어왔다. 63세의 오 여사는 젊어진 듯 보였다. 딸의 새로운 재정 상황 덕분에 마침내 가능해진 관절염 완치 치료는 그녀의 이동성을 대부분 되찾아 주었고 더 중요하게는 독립성을 되찾아 주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내 딸아. 오 여사는 다가와 서연의 정교한 헤어스타일에서 빠져나온 머리카락 한 가닥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런 나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도요. 엄마, 서연은 감동적인 미소로 고백했다. 가끔 이게 다 진짜인지 의심스러워요. 오 여사는 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진짜야. 그리고 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의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어. 하느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지 하은이를 구하기 위해 너를 그 집으로 이끄셨지만 결국 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찾았어. 서연의 삶은 그 18개월 동안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 숲에서의 계시적인 소풍 이후 그녀와 민주는 그들 사이에 자라나는 감정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점진적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시작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하은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처음 몇 달 동안은 신중을 기했지만 예리한 직관을 가진 소녀는 아버지와 그녀의 특별한 동반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듯했다. 6개월 후 관계가 이미 굳건해졌을 때 언제나처럼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주문한 특별한 무알콜 칵테일이야. 요리사는 붉은 과일로 장식된 분홍빛 액체가 담긴 잔을 건네며 계속했다.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었어. 어울리지. 모든 요리 세부 사항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서연은 예식 준비를 확인하기 위해 정원으로 향했다. 공간은 변모에 있었다. 하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야생화로 덮인 작은 제단이 수백 년 된 자두나무 그늘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다. 새틴 리본으로 장식된 흰색 의자줄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꽃잎길이 서연이 제단까지 걸어갈 길을 표시하고 있었다. 하은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왔다. 서연 이모. 벌써 준비 다 하셨네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넌 아주 철저하게 모든 걸 감독하고 있구나. 내가 보기엔 서연은 소녀를 껴안으며 농담했다. 내 아빠는 어디 계시니? 사무실에서 박 이사님하고 준비 마치고 계세요. 하은이는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를 언급하며 대답했다. 긴장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긴장하시는 거 처음 봐요. 중요한 회사 회의 때도 안 그러셨는데. 서연은 우아한 정장을 입고 초조해하는 민준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는 긴장하는 게 정상이야. 이모도 긴장돼요. 하은이는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물었다. 조금, 서연은 인정했다. 하지만 좋은 긴장감이야. 알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막 열려고 할 때 배 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 하은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생일 때 이모랑 아빠가 강아지 선물해 주셨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언급되자마자 하은이의 생일 선물로 보호소에서 입양된 갈색 믹스견 꾸리가 덤불 사이에서 달려나왔다. 파티 장식과 어울리는 우아한 꽃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6개월 전 가족이 된 꾸리의 도착은 하은이의 회복의 또 다른 한 걸음이었다. 생명체를 돌보는 책임감은 그녀의 자신감과 공감 능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하은아, 준비할 시간이야. 오 여사가 베란다에서 불렀다. 1시간 후면 손님들이 오기 시작할 거야. 서연과 짧게 포옹하고 즐겁게 집을 향해 달려간 하은이는 자신의 준비를 위해 떠났고 꾸리는 충실하게 그녀의 발걸음을 따랐다. 손님들이 점차 도착했다. 민준의 회사 동료 몇 명, 하은이의 회복을 함께한 의료팀, 힘든 시기에 가족을 지지해준 친구들, 그리고 양가 가족들. 예식은 서연의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알고 지낸 나이든 김 신부님이 집전할 예정이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서연은 집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기다렸다. 오 여사는 딸이 든 백합과 장미의 소박한 부케를 정리해주며 몰래 감동의 눈물을 닦았다. 내 아버지가 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텐데 그녀는 몇 년 전 그들을 버리고 떠난 남편을 언급하며 중얼거렸다. 서연은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저에겐 엄마가 있잖아요. 항상 그걸로 충분했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하은이가 좋아하고 가족의 비공식적인 주제가가 된 한국 노래 비행기의 기악 버전이었다. 먼저 하은이가 정원에 나타나 과도한 열정으로 꽃잎을 뿌리며 손님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그 다음은 서연의 차례였고 그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민준이 기다리는 제단으로 향했다. 그 순간 그들이 교환한 시선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것은 단지 결혼의 시작이 아니라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비범한 여정의 완성이었다. 예식은 간단하고 감동적이었다. 서약의 순간이 왔을 때 민주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삶에 들어와 빛뿐만 아니라 진실을 볼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하은이뿐만 아니라 저 또한 눈멀, 죄책감, 고통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매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파트너가 되고 당신과 함께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먼저 하은이에게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은아, 나의 작은 전사, 나는 너에게 계모뿐만 아니라 중요한 모든 의미에서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할게. 너의 기쁨을 지키고 너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너의 감정을 존중하고 내 평생 매일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민준을 향해 돌아서며 그녀는 계속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에게서 동반자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배우고 재건하는 능력이 매일 저에게 영감을 주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기쁨의 순간과 도전의 순간에 당신 곁에서 함께 걸으며 신뢰, 존중,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가정을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반지가 교환되고 김 신부님이 그들을 부부로 선언했을 때 정원에는 마른 눈이 없었다. 하은이는 가장 먼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고 키스가 결합을 봉인하자마자 두 사람을 껴안기 위해 달려갔다. 이어진 작은 피로 여는 음악, 웃음, 그리고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다. 어느 순간 민주는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다. 이 비범한 여정에서 우리 곁에 있어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은 우리에게 삶이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진정한 사랑, 용기, 그리고 정직함이 항상 길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합뿐만 아니라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포도 주스로 자신의 건배를 하겠다고 고집한 하은이는 어린이용 컵을 들었다. 저를 구해주시고 아빠를 다시 웃게 해주신 서연 이모에게 감사드려요. 그리고 인생이 힘들 때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들이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인생에서 많은 어른들이 겪지 못할 역경을 마주한 그 아이의 지혜는 모두를 감동시켰다. 파티가 서서히 끝나고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질 때 서연, 민준, 그리고 하은이는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인 겨울 정원에서 조용한 순간을 찾았다. 매달린 그네에 함께 앉아 그들은 주황색과 분홍색 톤으로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은이는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고 물었다. 이게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시작이에요? 민준과 서연은 소녀의 머리 위로 시선을 교환하며 그녀의 말에 담긴 깊은 진실을 인정했다. 그것은 사실 그들의 함께하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밤, 하은이가 마침내 그날의 감정에 지쳐 잠든 후 서연과 민준은 아직 나무에 걸려있는 장식용 등과 달빛만이 비추는 정원을 손잡고 걸었다. 만약 2년 전에 누가 나에게 가정부 일자리를 찾다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거라고 말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서연은 이제 남편이 된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그리고 만약 누가 우리 집을 돌보러 온 여자가 결국 내 딸을 구하고 내 인생의 사랑이 될 거라고 말했다면 나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민주는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해요. 서연은 회상했다. 저는 단지 생계를 위해, 엄마 치료비를 내기 위해 그 문을 들어섰는데 결국 가족을 찾고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이 덧붙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영웅심은 지위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할 때조차도 옳은 일을 할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며 그 완벽한 순간의 평화를 흡수했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했지만 마주했던 모든 장애물이 그들을 정확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은이가 어젯밤에 내가 재우러 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민준이 물었다. 그 아이는 항상 당신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첫날부터. 왜냐하면 당신이 착한 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처음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걸 알았다고요. 서연은 감동하며 미소 지었다.